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윤규입니다. 동영상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제4장 기업의 기본적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7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기업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교재에서는 3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절 기업의 본질, 제2절 기업의 성장 과정과 제3절은 기업의 집중화, 이렇게 3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전화나 또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77쪽 열으시고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제1절 기업의 본질 1번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가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가 중심이 되고 이 세 가지 즉 가계, 기업, 정부는 상호 간에 의존하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재화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사회나 국가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 주체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기업의 본질은 사회나 국가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 주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운영의 특징은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면 생산의 주체, 이윤 추구의 조직, 기술 개발의 주체, 개방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8쪽인데요. 기업 본질 4가지, 생산의 주체, 이윤 추구의 조직, 기술 개발의 주체, 개방 시스템, 이렇게 4가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의 주체인데요. 국가 경제 내에서 기업은 생산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제 주체의 소비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공급한다. 즉, 기업 말고도 그 조직이나 그 사회라든가 그 국가에서 필요한 그런 물자를 생산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윤 추구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과 비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비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군대라든가 교회, 학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비영리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은 의도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개발의 주체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 모든 것은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 성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업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개념 네 번째는 개방 시스템이다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 시스템의 한 구성원으로서 외부 집단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창조적 적응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절 기업의 본질 2번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첫째 보시면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왕성하면 생산 증가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이어서 정부의 재정 증대와 가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시
생산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국민 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4-1번 보시면은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또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의 재정 증대가 되고 또 가계 수요가 증가하면은 다시 또 소비가 많아지면 역시 또 생산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 어떤 그 도표를 보여주는 게 그림 4-1번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역할 두 번째 보시면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업의 역할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예, 기업이 있으면은 개인 어떤 하나하나 사기업에서 개인 어떤 영업장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단위가 매우 크게 기업에서는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사회적 역할인데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의 역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1절 기업의 본질, 세 번째는 기업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79쪽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은 결국은 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기업의 목적이 없으면은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의 목적은 나침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과 본질 보시면은 기업의 목적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의 평가 기준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 목적은 기업 활동의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 범위를 제시하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번영, 유지, 존속하게 하는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리 조직으로서 기업의 1차 목적은 이익 극대화에 있으며 창출 근거에 따른 이익의 본질을 살펴보면 다음 생산 이익과 창조 이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1차 목표는 이익 극대화인데 이 이익은 두 가지 분류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산 이익이 있습니다. 생산 이익은 생산성 활동의 향상에 따른 이익입니다.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좋은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내 가지고 이를 유통시켜서 이익을 얻는 생산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조 이익이 있습니다. 신제품, 신기술, 신시장 개발 등 혁신 활동에 따른 초과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매우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창조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3번 기업의 목적의 두 번째입니다. 기업의 목적 두 번째는 기업 목적의 변화입니다. 기업 목적은 기업 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내외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내용도 점점 진화하게 되는데요. 진화 순서를 보시면은 초기 자본 시대에서 전문 경영자 시대 그리고 기업의 다음 목적 시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소유 경영자의 이익 극대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80쪽이 되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그 시대에는 기업에 관련된 종업원, 채권자, 정부 등은 외부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출자자인 소유주의 이익 극대화를 기업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소유 경영자의 이 극대화 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 저서 국부론을 저술을 했고요. 이 국부론에서는 경제학 이론과 경제학 용어에 대해서 최초로 정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 경영자의 이익자, 즉 초기 자본 시대 이런 이론은 바로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경제 이론에 기초하겠습니다. 즉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경쟁자보다 서비스나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이러한 개별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국가 전체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 목적의 변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 관계자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기업 규모의 거대에 따른 자본의 광범위한 분산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속화되어 소유 경영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종래의 기업 목적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래는 이익이 기업의 자본을 출자한 소유자에게만 기속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소유주만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종업원, 공급업자, 소비자 등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협동적으로 그 노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 기업의 그 활동의 성과는 모든 이해자들이 합동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이들 모두가 기업의 나름대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자가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전문 경영자는 소유주의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 종업원, 공급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문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협동적 노력인 결과를 모든 공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런 어떤 전문 경영인이 출연한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 목적의 변화 세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가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독점적, 과점적 시장 구조 형성이 되면 기업이 이익만 추구해서는 사회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외부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지역사회 등 이런 다양한 외부 집단이 기업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장기적 생존을 위해 기업의 이익 극대화 외에도 사회복지나 생활의 질과 같이 다양한 그 사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를 조화롭게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 변화를 보시면은 표 4-1 우리 교재는 80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목적의 시대적 변화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자, 9번 보시면은 초기 자본 시대, 전문 경영자 시대, 다원 사회의 출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 목적은 초기 자본 시대는 소유 경영자의 이익 극대화. 두 번째는 전문 경영자 시대 기업 목적은 이해 관계자의 이익 극대화. 세 번째 다원 사회의 출현에서 기업 목적은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다하는 이런 이제 기업 목적이 점점점 더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요. 초기 자본 시대의 경영자 책임은 소유자의 사적 이익을 갖다가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전문 경영자 시대 경영자 책임은 경영 활동의 공헌자들에게 공정한 배분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원 사회 출연에서 경영자 책임은
공헌자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다 이렇게 추구해야 되고요. 초기 자본시대의 기본 철학은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문 경영자 시대의 기본 철학은 돈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도 중요하다. 다원사회 출현에서 기본 철학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어떤 그 시대적 변화를 갖다가 표 4-1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례를 우리 교재 82쪽에 P&G라는 회사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P&G 회사는 프록터 앤 갬블러라는 회사인데요. 데이비드 테일러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적 책임 노력은 기업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와 더 넓게 우리 사회 전체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입하는 제품이 믿을만한 기업에서 왔는지 확인하길 원하고 매일 이러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P&G는 주로 화장품이라든가 패브릭스, 다우니 같은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P&G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 P&G 회사는 주로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는 어린이를 위한 식수 프로그램.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 같은 데 가면 물이 귀한 지역에 우리 소년 소녀들이 식수를 구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위한 식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부터 P&G는 해마다 20여 건의 재해 지역에다가 제품을 기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참 좋은 군인 지원을 합니다. 예, 전쟁터에 나가서 다쳤거나 또 힘들게 살아가는 참 좋은 군인들 지원을 하고요. 네 번째는 성평등.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걸 갖다가 제작을 해가지고요. 기업 내에서 여성, 남성 차별이 없는 이런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180여 개 나라에다가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이 자신네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82쪽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3번 기업의 목적에서 세 번째는 다원 목적론입니다. 우리 교재는 83쪽에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두 개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해관계의 다양화에 따른 다원적 요구를 현대 기업들은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 기업의 경영이 고객 만족이나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이 기업 목적의 내용이나 형식이 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단일 차원의 기업의 목적이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즉 경제적 추구 한 가지 목적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은 장기적 존속과 발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서는 기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다원적 목적의 요구를 하는 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다원 목적론자의 대표적인 예는 피터 드리커의 고객 창조설입니다. 이 고객 창조설은 근본 목적이 뭐냐면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고객이 기업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개의 하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성, 생산성, 혁신, 시장지위, 물적, 그리고 재무적 지원, 경영자의 업적과 육성, 종업원의 업적과 태도, 공공책임.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다 지키려면 이미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
수행해야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 창시자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장 2절 기업의 성장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4쪽입니다. 2절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1번은 기업의 창업입니다. 우선 기업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라 하는 것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에 자본을 활용하여 특정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상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설립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업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업의 창업의 3요소다라고 하는데요. 사업 아이디어, 창업자, 자본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업 창업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라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아이디어는 반드시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든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단순한 서비스일지라도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훌륭한 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자인데요. 사업 아이디어가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이 그 사업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창업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창업주는 사업 아이디어에다가 자본과 경영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한마디로 기업을 이끌고 가는 능동적인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기업 창업의 마지막 요소는 자본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인력, 설비, 기술, 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창업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을 창업 자본가라 불리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나 금융기관 또는 정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세 가지 요소, 사업 아이디어, 창업자, 자본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2절 기업의 성장 과정 1번 기업의 창업입니다. 기업의 창업의 두 번째는 기업 창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창업의 특성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불확실성, 두 번째는 위험부담, 세 번째는 모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창업의 특성으로 첫 번째는 불확실성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 부담입니다. 창업에는 신규 인적 자원과 자본이 막대하게 투입되는데요.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투입 자본에 대한 해수라든가 또 경영 성공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고 또 투입 자본에 대한 회수가 장기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위험 부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험적인 특성인데요. 창업이란 근본적으로 모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다든가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을 안고 또 많은 그 수익을 기대한다든가 창의력과 진취적인
어떤 그런 기업 정신이 없으면은 그래서 기업 창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창업의 특성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불확실성, 두 번째는 위험 부담, 세 번째는 모험적인 특성을 안고 기업은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창업의 특성 표 4-2번 보시면 창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85조 표 4-2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창업 전략을 짤 때 한 네 가지 전략을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그 진출하지 않은 분야,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세탁소에서는 옷을 세탁을 하거나 이불을 세탁하거나 옷을 추리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세탁소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운동화만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그런 세탁소가 있다라고 한다든가, 또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신시장 개척입니다. 소비자의 욕구 변화나 기술 개발 추세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예상하여 진출하는 거죠. 요즘에 대기업들 보면은 석유, 즉 오일로 가는 자동차보다는 요즘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태양열 에너지로 가는 그런 전기차를 많이 내놓고 있죠. 바로 신시장 개척의 예가 됐습니다. 핵심 기술의 개발, 독특한 핵심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위한 원가 우위 확보, 이런 게 우리 창업 전략에 아주 주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기업 창업의 특성 세 번째는 벤처 창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우리가 벤처 창업이라 합니다. 이런 벤처 창업은 대기업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분야에 진출하여 위험성이 높은, 그렇지만 또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험 기업을 얘기합니다. 벤처 기업은 위험성이 있지만 반대로 실용화가 되거나 상용화가 되면은 시장 선점이나 특허 등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 분야에서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유통, 서비스, 정보통신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벤처 기업으로 유명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입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전자산업의 중심지인데 바로 국가에서 미국에서 많은 그런 지원을 하면서 또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높이 존중하면서 벤처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2절 기업의 성장 과정 1번 기업의 창업 중에서 두 번째 기업 창업의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창업 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모라든가 입지라든가 자본 조달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기업 규모는 업종이라든가 입지 조건, 소유 자산 등에 따라서 최적의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크게, 작게 혹은 중간 그런 규모로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지. 기업 창업할 때 두 번째 고려사항은 입지입니다. 자연적 입지 요인이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 공업용수의 양과 질 이런 걸 또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지에서 경제적 입지 요건입니다. 원자재 시장과 완제품 시장의 거리라든가 노동력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 입지라든가 아니면은 완제품을 갖다가 또 수출하기 좋은 그런 항구라든가 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위적 입지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우대 조치라든가 공업단지 조성 등.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지역자치단체에서 자기 공단에 오면은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그 다음에 싸게 그 공장을 대여해주는 그런 우대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기업 창업할 때 입지 조건, 구속적 입지 요건입니다. 뭐 광산과 유전 등 이런 거는 그 지역에서 원재료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걸 다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같은데 만약에 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나중에 확장이라든가 또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기업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달, 자기 자본과 타의 자본, 순수하게 자기 자본 갖다가 기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타인 자본을 얼만큼 가져와서 만들 것인가, 에 따라서 그 규모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기업의 창업 과정 그림 4-2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2는 기업의 창업 과정의 그 절차를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교재는 89쪽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상황의 분석과 예측을 합니다.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경제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소비 어떤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주로 어떤 분야의 소비를 원하는지 이런 경제 상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 시장과 제품의 분석을 합니다. 소비자 수요도를 조사를 해서 수요 규모와 제품의 시장성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나중에 기업을 창업을 해놨을 때도 상당히 판매라든가 이익의 어떤 창출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 시장 이걸 갖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자, 세 번째는 기업의 창업 절차. 세 번째는 기업 활동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제품의 종류 등등 이런 걸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죠. 네 번째는 제품 설계입니다. 제품 성능, 기능, 디자인, 특성, 가격 이런 걸 갖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더라도 자동차가 한 종류가 아니죠.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소비자들이 타는 비싼 차와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그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중간 단위 범위 이런 제품 설계라든가 성능, 디자인, 가격 이런 걸 정해야 됩니다. 자, 기업의 창업 절차 다섯 번째는 기업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판매 예상량의 기초에서 기업의 규모를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선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입지 요인을 고려해서 기업이 어디에 해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은지 그걸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장 배치입니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기계 설비 등을 갖다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조직 구조와 인력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소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사업을 개시하는. 우리 기업의 창업 과정은 어느 기업이든지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장 2절 기업의 성장 과정 중에 두 번째는 기업의 성장입니다. 기업의 성장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업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동일한 경영 활동을 유지하면서 그 규모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 성장을 하는 그런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력 성장이 있습니다.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자본으로 성장하는 거죠. 기업이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부를 즉 이윤을 추구한 다음에 어떤 규모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자본을 키워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도 성장인데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M&A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성장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한국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 봐도 국가 어떤
외부의 어떤 항공 수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객 수송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그 규모를 키워놨죠. 그런 것도 우리가 유도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적 성장은 기업의 규모나 종업원의 수가 증가하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질적 성장은 기술력, 생산성, 수익성의 향상 같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업의 성장 요인을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인재 확보와 육성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건전한 재무 관리, 또 양호한 노사 관계, 그 다음에 신제품이나 신시장을 갖다가 개발이라든가 개척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도입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외부적인 요인은 소비자와의 그 관계를 좋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지원, 그 다음에 타 기업가의 기술, 그 다음에 업무 제휴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은 다양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기업의 성장 과정 두 번째 기업 성장 중에서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은 첫 번째 기업의 다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다각화의 이유는 기업의 위험 분산, 경영 합리화, 기업 경영의 촉진,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극대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업은 경영을 다각화시킨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런 기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림 4-3에 보면 다각화 유형이 있는데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있습니다. 관련 다각화는 수평적 관련 다각화, 수직적 관련 다각화가 있고 수직적 관련 다각화는 전방 관련 다각화와 후방 관련 다각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 기업을 다각화할 때 관련 다각화라는 것은 자기 분야로 나가는 거고요. 비관련 다각화는 그동안의 사업과 관계 없었던 곳에서 영업의 어떤 그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수직적 관련 다각화에서 전방 관련 다각화, 후방 관련 다각화 말씀드리면은 우리 종이 공장은 종이를 만드는 회사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하니까 전방 관련 다각화로 연결되면은 나무를 키우는 그런 어떤 사업적으로 진출하는 걸 얘기하고요. 후방 관련 다각화는 종이를 만든 회사가 그 종이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상품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사전을 만드는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이런 회사를 차리는 것이 바로 후방 다각화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 두 번째는 기업의 계열화입니다. 생산, 판매, 자본의 협조를 위해 기업 간에 서로 협력을 맺는 겁니다. 첫째로 보시면은 대기업 간 대등한 관계의 계열화가 있어요. 주식을 상호 보유한다든가 경영진의 상호 파견, 그 다음에 기술 제휴. 그래서 이런 예는 우리가 체인 같은 데서 많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체인 그런 호텔이라든가 뭐 레스토랑 이런데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자사히 지배하에 두고자 협력을 맺는 것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이용에 따른 생산비 절감, 자본의 고정화, 회피, 경기 변동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절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1번, 2번은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3번은 기업의 도산입니다. 우리 교재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산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재정이 부족하여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도산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최저 필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은 도산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만한 경영. 두 번째는 직원들의 태만과 부정. 세 번째, 경영 계획의 실패. 네 번째는 경기 변동에 의한 판매 부족.
5번째는 과당 경쟁, 6번째는 화재 및 재해 등으로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에서 기업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해산은 법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기업의 해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의 해산 이유는 회사 존립 시기 만료라든가 회사 합병, 회사 파산, 해산 명령, 해산 판결, 주주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등이 기업이 해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청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합병과 파산을 제외한 기업 해산 시 청산 절차를 갖습니다. 청산은 회사 법인 관련 법률 관계를 종료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는 현존 업무가 종결되고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자녀 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도산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94쪽에 보시면은 휴대폰 최강자 노키아, 스마트폰 대응 늦어 3년 만에 급추락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키아는 핀란드 국적의 그 기업으로서 핀란드는 헬싱키가 수도로서 약 한 5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핀란드는 또 GDP가 3만 6천 불 정도로 좀 선진국에 속합니다. 이 노키아 휴대폰 회사는 1865년 핀란드 서남부의 노키안 비르테라는 강에서 펄프 즉 나무를 파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키아라는 말은 바로 노키안 비르타라는 강에서 그 이름을 따가져 왔습니다. 1865년 목재 펄프 공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1970년대는 인수 합병을 통해서 한 대략 20여 개를 거느린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핀란드는 구소련과 연관이 돼서 구소련과 결국은 무역을 많이 했는데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노키아 경영도 매우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는 카이라모 회장이 자살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요르마 올릴라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2세에 불과했는데 그때 요르마 올릴라 회장은 노키아의 여러 가지 다각화된 경영이 있었는데요. 재지, 펄프, 고무 타이어 이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통신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는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휴대전화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문어발식 재벌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통신 회사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1998년 세계 최고의 휴대폰 업체 회사로 우뚝 섰지만 2006년부터는 또 노키아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애플이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노키아는 1위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노하우가 없었고 또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뭐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락은 점점 빨라져 가지고 2008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40.1%, 휴대전화 전체 점유율 39.8%를 차지했던 노키아가 2012년에는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1998년 1등 자리에 오른 지 14년 만에 1위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주고요.
지속적으로 그 후에는 중국 휴대전화 업체 하웨이 등의 인수 후보로 거론됐는데 결국은 2013년에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매각이 되면서 노키아의 길었던 그런 기업 경영 활동도 끝나게 되는 그런 아픈 도산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고객의 그 변화, 원하는 트렌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기업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4장 기업의 기본적 이해 제3절 기업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재는 97쪽인데요. 기업의 집중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규모 확대, 성장 및 국제화를 지향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업 집중은 나타납니다. 즉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기업 집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개 이상의 기업이 경영상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해 자본이나 조직을 결합하거나 사업을 제휴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하는 형태를 기업 집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집중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집중의 목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배제, 즉 뭐냐면 서로 경쟁을 안 하려고 기업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끼리 너무 같은 분야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끼리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가격 할인이라든가 또 지나친 서비스로 인해서 이윤 어떤 그 추구가 힘들어지거나 하는 그런 굉장히 심한 경쟁을 갖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생산 공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업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또 팔려고 더 싸게 가격을 또 이렇게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적게 만들거나 너무 많게 만들거나 이런 뭐 판매 가격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수량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조절하기 위해서 기업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번째는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기업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집중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집중의 문제점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업 집중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집중의 장점 첫째는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 기업 간에 이런 협력이라든가 서로 어떤 교류가 없으면은 과잉 경쟁을 하게 되면은 상품 수량은 판매라든가 이익이 적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업 집중의 장점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경쟁을 없앰으로써 이익 증대되고요. 2번째는 원료 확보와 제품 생산과 판매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오는 단점은 무엇이냐? 시장 독과점으로서 즉 뭐냐면 몇몇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갖다 잡고 있으면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해가 침해받고요. 비참가 기업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 기업 집중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가하지 못한 또는 자의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3절 기업의 집중화, 기업 집중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집중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본 교재에서는 한 대략적으로 4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재는 98쪽인데요. 첫 번째는 카르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르텔은 한국말로 기업연합이라고 합니다. 기업연합이라 하는데
예, 기업연합이라는데 시장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 업종 간의 협약으로 일정한 사항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카르텔은 경제적, 법률적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결속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이하의 가격은 받지 말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관광객이 적게 와도 어떤 호텔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10,000원, 20,000원 받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삐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어떤 가격을 단합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그래서 각 호텔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독립성 유지하면서 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 카르텔 종류는 구매 카르텔이 있어요. 구매량과 구매 가격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이 있고요. 생산 카르텔, 생산 제한이나 특허 이용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판매 카르텔, 판매 가격, 수량, 지역, 조건 등에 관한 협정을 주로 맺는 카르텔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기업 집중의 형태 두 번째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는 한국말로 기업 합동이라고 하며 독립적인 기업들이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어 소유권과 관리권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카르텔보다 강력한 시세 지배력과 독점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트러스트랍니다. 아까 카르텔이 서로 각자의 기업을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트러스트는 하나의 기업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어떤 상호도 같이 쓰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되는 걸 갖다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권과 관리권이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트러스트의 특징은 독점적 기업 지배입니다. 동종, 이종 기업 간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력한 내부 간섭. 그래서 카르텔이 각자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 해체 시까지 계속 존속하는 거다. 그래서 카르텔보다 더 강력한 게 트러스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집중의 형태 세 번째는 콘체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체른은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냐? 출자 관계에 의해서 그 아래 기업이 상위 기업을 받쳐주거나 따라가는 의사결정에 상위 기업, 즉 모기업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 콘체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콘체른 그 방법을 보시면은 자금을 융제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배를 하냐? 생산에서 또는 판매라든가 금융을 지원해주면서 이 회사를 지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콘체른 같은 경우는 생산 합리화라든가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서 그 모기업과 자기업이 결합되는 건데 모기업에서 자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창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면은 그 생산된 물건을 모기업에서 뭐 사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콘체르는 모기업에서 자기업에 생산되는 물건을 다 사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판매를 위해서 공동으로 이제 노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콘체르는 금융상 또는 기업 지배 목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대주면서 모기업이 자기업을 갖다가 자회사를 이렇게 지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금융 콘체에 따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그룹 그 사례인데요. 삼성에 있는 그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체 모든 삼성 계열의 모든 회사를 다 자신의 어떤 자금으로 다 운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에버랜드 회사를 갖다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19.4% 정도의 주식만으로도 삼성 에버랜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 에버랜드가 또 삼성생명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데요. 삼성생명에 약 한 7.2%만 가지고 있어도 또 삼성생명의 의사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다시 삼성생명에서 또 삼성전자의 22%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SDS에다 4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 SDS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삼성 계열사에 있는 모든 그런 기업들의 자본을 다 가지고 자산을 다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꼭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 기업의 최소한의 주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업을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금융 콘체른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업 집중의 형태 네 번째 지주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는 홀딩 컴퍼니 또 우리 한국말로는 지배회사라고도 합니다. 자회사의 주식을 지배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한 모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콘체른을 배웠는데 콘체른에서 지배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속되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지배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4-4 우리 교재 100쪽에 보시면은 모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요. B라는 회사를 지배를 하죠. B라는 회사들은 각각 밑에 있는 C라는 회사를 또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C는 그 밑에 있는 D라는 회사를 또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결국은 맨 밑에는 D, C 이런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은 한 기업 맨 최종적으로 모회사 A가 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 방향이라든가 대표사 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림 4-4 A 기업 밑에는 B, C, D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은 다 A 회사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 이런 회사를 갖다 우리가 홀딩 컴퍼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주회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순수 지주회사가 있어요. 보유 자본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투자하여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는 어떤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만 만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보유한 동시에 본 기업에서 자신들의 기업에서 사업도 운영하는 그런 지주 회사를 갖다 우리가 사업 지주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주 회사에 속도를 내는 기업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00쪽인데요. 삼성이라든가 현대, SK 등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현재 지주 회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주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분율이 높지 않은 최대 주주 입장에서 손쉽게 지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2, 제3세로 이제 경영권을 넘겨갈 시기에 놓인 기업들은 하나, 둘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에서 보는 관점은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유인책은 세제 혜택이나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안정적인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윤곽을 잡고 또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4장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3주차 강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3주차 인터넷 강의는 제5장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장은 1절, 2절,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기업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그런 기업의 유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주차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전화라든가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였습니다.